자, 이제 제 10강 강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인장 등록과 그 다음에 좀 개업공개사의 업무 범위, 그 다음에 또 그 외에 뭐 게시물이라든가 그 다음에 휴업 신고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장 등록이라고 하면 도장을 등록하는 것이죠. 자, 도장을 등록하는 건데 이런 도장을 등록하는 이유는 일단은 여러분들이 도장을 등록한 다음에 중개인을 하면서 그 도장을 반드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인장 등록과 관련된 부분이죠. 여러분들 교재 81페이지 보면 거기 이제 인장 등록의 대상자 시기, 인장 등록한 인장 이런 거 나오죠. 자, 그러면 먼저 인장 등록에 있어서 그 대상을 보면 대상은 일단은 개업공개사와 개업공인중개사와 그 다음에 또 뭐다? 소속 공인중개사입니다. 자, 개업공개사와 소속공개사가 인장 등록을 할 의무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때 언제까지 하느냐? 시기는 인장 등록의 시기는 자, 업무 개시 전입니다. 업무 개시 전까지. 자, 개업공개사는 업무를 갖다 직접 주도적으로 하는 사람이고 소속공개사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둘 다 인장 등록 해줘야 되는데 인장 등록은 업무 개시 전까지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업무 개시 전까지 하여야 한답니다. 자, 이제 하여야 한다 의무죠. 그런데 자, 이 개업공개사는 언제 할 수 있냐면 등록 신청 시에 할 수 있고요. 소속공개사는 고용신고 시에 자, 요때는 어떻게 한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구분을 여러분들 해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때 개업공개사는 등록 신청 시 할 수 있고 소속공개사는 고용신고 시 할 수 있다. 그런데 업무 개시 전까지는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이때 인장 등록에 있어서 등록 인장을 보면 자,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와 그 다음에 부채기한 개업공개사 개인들이죠. 그 다음에 또 소속 공인중개사는요. 자, 일단 가족관계 등록부터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입니다. 자, 이렇게 가족관계 등록부라든가 그 다음에 또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의 인장을 등록하라 그랬습니다. 가족관계 등록부라든가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의 인장을 등록하라. 자, 그러면 이건 뭐냐면 소위 말하는 본명의 인장을 등록하라 그랬죠. 자, 82페이지 상단 부분에 그 내용이 아마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가족관계 등록부라든가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 인장을 등록하는데 자, 크기는요 7mm 이상 그 다음에 또 30mm 이내의 인장을 등록한다. 자, 7mm 이상 30mm 이내의 인장을 등록해야 된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개인들은요 이렇게 크기가 제한돼요. 자, 그런데 크기가 7에서 30으로 일단 제한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 개인들은 일단 여러분들이 요즘은 개인과 관련된 인감증명서 제도가 공적인 부분에서는 많이 없어지죠. 그래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뭘 한다? 자, 인장 등록. 자, 얘네들은 인장 등록 신고서가 있습니다. 자, 인장 등록 신고서를 제출하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법인은 조금 틀리죠. 법인에 있어서는 사무소가 주된 사무소와 그 다음에 또 분사무소로 나눠지게 되죠. 자, 이때 주된 사무소 같은 경우는 상업등기 처리 규칙에 의한 인장을 등록하게 되고 분사무소는 어떤 인장을 등록하느냐? 자, 주된 사무소에 등록한 상업등기 규칙이나 아니면 또 자, 분사무소는요 주된 사무소에 등록한 상업등기 규칙이나 또 하나는 법인의 대표자가 어떻게 돼요? 대표자가 보증한 인장 둘 중에 택일해서 선택을 해가지고 일단은 등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법인과 관련된 부분은 자, 주된 사무소는 상업등기 규칙,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 등록한 상업등기 규칙이나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한 인장인데 이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한 인장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법인에 있어서 분사무소는 일단은 지점입니다. 자, 그래서 상법에 보면 상법상에는 이러한 지점을 설치하게 되면 지점 등기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지점 등기를 하다 보면 나오는 법인의 대표자가 그 지점장의 인장을 보증해가지고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상업등기 규칙에서 신고하도록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중개사법에서는 자, 상법에서는 지점을 설치하면 지점 등기를 하도록 하고 있지만
중개사법에서는 법인인 개업공개사가 분사무소라는 지점을 설치해도 상법상 지점 등기를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해도 상법상 지점 등기를 하고 나서 운영해도 되고 상법상 지점 등기를 안 하고 운영해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자 상법상 지점 등기를 하면 이 도장이 나오죠. 그럼 이걸 갖다 등록할 수도 있고요. 택일한다 그랬죠. 근데 상법상 지점 등기를 안 하면 이 도장이 없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주된 사무소 등록한 거 그대로 등록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분사무소는 이 둘 중에 택일을 한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놓으시고, 자 그러면 분사무소는 어디다 인장 등록해요? 항상 분사무소는 어디다 인장 등록한다? 이거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인장을 등록하게 되죠. 자, 그리고 인장이 변경됩니다. 인장이 어떻게 된다? 변경된다 라고 한다면 이때는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변경 등록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인장과 관련해서 등록했으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등록된 인장을 사용해줘야죠. 만약에 개업공개사가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지 않았다.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것이고, 소속공개사가 만약에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된다? 자격 정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시 나오는 부분들도 같이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뒤에 겸업과 관련된 부분. 자, 겸업 보기 전에 84페이지를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그 84페이지 보니까 중개대상물에 대한 제한 부분 나오죠. 지금 현재 개업 공인중개사 종별이란 법인, 그 다음에 공인, 부칙이랬죠. 자, 종별로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특별히 제한하는 건 없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강조 안 해도 여러분들이 그 종별에 따라서 지금 중개대상물에 제한 없다라고 기억을 해 놓으셔도 되고요. 자, 다만 특수법인, 다른 법률에 의해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특수법인들은 자기 업무와 관련된 부분만 할 수 있다 그랬죠. 예를 들어서 지역농협동조합은 농지에 대해서 매매기원임대차를 할 수 있고, 지역산림조합은 임목과 임야에 대해서 매매기원임대차를 할 수 있다. 자, 이런 것들은 자기의 업무와 관련된 자기 근거 법률에서 정해져 있지 중개사법에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참고적으로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개업공개사에 대한 겸업 제한이 있습니다. 자, 개업공개사 겸업 제한. 겸업이라는 뭐예요? 겸업과 관련된 부분은 일단 여러분들이 그 중개업 외에 어떻게 한다? 중개업 외에 다른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겸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자, 일단 겸업과 관련된 부분은 지금 개업공개사와 개업공개사에 있어서 뭐와 뭘로 나눠진다? 자, 개인인 개업공개사와 그 다음에 또 법인인 개업공개사로 나눠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면 자, 개인인 개업공개사, 즉 뭡니까?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와 그 다음에 또 부칙에 의한 개업공개사 있죠. 자, 공인하고 부칙에 의한 개업공개사는 일단은 겸업에 대해서 제한이 없습니다. 자, 다만 타법에서 제한하는 것은 일단 제외하고요. 다른 법에서 제한하는 건 일단 제외하고, 그 다음에 또 일단은 겸업에 대해서는 특별히 제한이 없다. 그러니까 자, 공인하고 부칙에 의한 개업공개사는 내가 사무실 하면서 다른 업무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변에 이제 돌아다니면서 보세요.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다른 일 하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저 건축 자재상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제가 보는 게 꽃집 파는 집도 있고요. 여러 가지 지금 다른 업을 겸업해서 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겸업에 제한이 없다. 다만 다른 법에서 제한하는 것은 제외한다 그랬는데요. 다른 법에서 제한하는 게 예를 들어서 전문 자격을 가져야지만 할 수 있는 게 뭐였죠? 변호사, 법무사, 약사, 의사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은 그러한 자격이 있어야지만 업무를 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자격이 없으면 그런 업무를 못 하겠죠. 그래서 이런 타법에서 제한하는 것 빼놓고는 공인하고 부칙 개업공개사는 일단 겸업 제한이 없다. 자, 그러면 법인과 관련된 부분에서 보죠. 자, 법인은 등록 기준에서 일단 두 번째 한번 보시죠. 등록 기준의 두 번째 보면 법 제 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자, 영위할 목적으로 어떻게 한다? 설립될 거리 했죠.
자, 이제 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 설립할 것. 자, 이거는 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 설립할 것 했으면 이거는 겸업을 어떻게 하는 거다? 자, 이거는 겸업을 제한하는 거다. 자, 그러면 14조에 규정된 업무, 이거는 아마 제가 그 등록 기준에서 잠깐 한번 설명드렸을 거예요. 자, 법인인 개업공개사는 중개업 외에 다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일정 부분을 열어놔둔데 그 외에는 일단 못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겸업을 금지하는 게 아니고 제한하는 거다. 이를 위반한다면 어떻게 된다? 이때는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즉 상대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되죠. 자, 상대 등록 취소는 또 어디에 해당된다? 이거는 업무 정지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14조에 규정된 업무가 무언가부터를 한번 보죠. 자, 상업용 건축 및 자, 그 다음에 또 주택의 임대관리 등 했죠? 등 부동산 관리를 어떻게 한다? 대행하는 거. 자, 여기서 대행은 뭐예요? 대신하는 거죠. 자, 대행은 대신하는 거고 부동산을 관리를 뭐 한다? 대신하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부동산 관리를 대신하고 그 대행료를 받는 것이 바로 이런 부동산 관리 대행과 관련된 부분이죠. 자, 그러면 이런 상업용 건축 주택에 임대관련된 부동산 관리 대행하니까 자, 우리가 해석상으로 보면 포괄적으로 자, 상가 건물과 주택 말고도 포괄적으로 부동산을 대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라는 얘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해석이 분분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일단 부동산 전체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대행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두 번째는요. 부동산 이용, 그 다음에 개발, 그리고 거래에 관한 상담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부동산 이용, 개발, 거래에 관한 상담. 자, 부동산 이용과 개발, 거래를 뭐 한다? 상담, 컨설팅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소위 말하는 부동산 컨설팅이라고 하는 거죠. 자, 부동산 컨설팅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선이 아닌 뭡니까? 단순하게 상담만 해주는 거죠. 여러분들 부동산 학교에서 부동산 컨설팅의 개념을 간단하게 배울 텐데요. 자, 이런 부동산 컨설팅은 일단은 알선이 아닙니다. 이거는 내가 여기에 땅을 갖고 있는데 뭘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전문가가 와가지고 조사를 한 다음에 여기 뭐 했으면 좋겠다라고 일단 제시를 해주거나 여기 내가 뭐 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여긴 된다 안 된다 OX를 판별해주는 그런 부분이 바로 부동산 컨설팅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부동산 컨설팅 업무도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 누구를 대상으로 한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에 대한 기법이라든가 경영 정보를 뭔다 제공해주는 업무를 할 수 있다. 자,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여기에 조심할 것은 자, 소속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틀립니다. 그리고 그냥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는 틀려요. 그 다음에 뭐 의뢰인을 대상으로 는 이게 틀립니다. 누굴 대상으로 한다?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에 관련된 경영기법, 경영정보 제공, 소위 말하는 이거는 프랜차이즈. 여러분들 부동산과 관련된 프랜차이즈 있죠? 부동산, 랜드, 부동산, 뱅크 이런 것들이에요. 자, 그런 거 프랜차이즈를 누굴 대상으로 한다?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하게 된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중개업과 관련된 경영기법, 경영정보 제공. 자, 여기서 소속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틀리고요.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해도 틀리겠죠? 의뢰인을 대상으로 이게 틀리다는 거 이거 조심하시고. 자, 네 번째 상업용 건축물 및 자, 상업용 건축물 및 그 다음에 주택에 뭐가 있냐면 분양대행이 있습니다. 분양을 뭐 한다? 대행하는 거. 자,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 여기서 분양이라는 것은 소위 말하는 뭐다? 판매하는 거예요. 판매하는 거. 자, 다시 한번 분양이란 뭘 얘기한다? 판매하는 것이고, 자, 파는 것을 대신하는 거죠. 파는 걸 대신한다. 그래서 분양 대행하면
남의 걸 받아가지고 대신 팔아주는 거죠. 그래서 상법에 보면 이런 분양 대행업자를 뭐라 그러냐, 위탁 매매업자다라고, 위탁매 혹은 위탁 판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위탁 매매업자다, 위탁 판매업자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상업용 건축물, 즉 상가 건물과 주택만 해당돼요. 자, 상가 건물과 주택만 해당되고, 여기에서 토지의 분양 대행은 일단 안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자, 상가와 주택만 되지 토지의 분양 대행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 자, 법인인 개업공개에서 할 수 있는 업무를 지금 영역을 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분양을 하는 게 아니라 분양을 대신한다. 내가 직접 지어가지고선 파는 게 아니라 남이 지어놓은 걸 대신 판다. 분양을 하는 게 아니라 분양 대행을 하는 거다. 요건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이사. 그 다음에 또 도배업에 대한 뭐다? 용역 알선. 자, 이사업체 도배업체를 뭐 한다? 일단은 이것을 운영하는 게 아니에요. 이사업체 도배업체를 뭐 하는 거? 소개시켜주는 거. 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의뢰인이 이사 들어오면서 자, 이사업체 좀 알려줘. 그럼 소개시켜주고 알선료 받는 거지. 이사업체로부터. 나 도배하려고 하는데 도배업 좀 소개시켜줘. 그럼 소개시켜주고 알선료를 받는 그런 거 할 수 있다. 조심할 것은 이사 도배업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사 도배업을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뭐다? 알선을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경매, 그 다음에 공매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어떻게 한다? 분석하고, 그 다음에 취득을 알선하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매수 신청을 어떻게 한다? 대리하는 업무를 할 수 있다. 자, 경매 공매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분석한다. 자, 권리를 분석한다는 것은 야, 이 부동산의 권리가 지금 이렇다라는 것을 조사 확인하는 거죠. 조사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취득 알선. 이 물건이 권리가 이러니까 괜찮으니까 네가 한번 해봐. 네가 한번 해봐라고 딱 요까지 나오는 것이 뭐냐면 취득 알선입니다. 알선이란 소개시켜 주는 거죠. 자, 그래서 네가 한번 해봐라라고 이 물건을 소개시켜 주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알선은 중개와는 좀 틀리죠. 자, 취득 알선. 그 다음에 네가 한번 들어가봐. 이게 이제 취득 알선인데 나 바빠 못 들어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내가 대신해 줄게. 내가 너를 대신해서 경매 매각정서 가지고 널 대신에 입찰을 갖다가 낙찰받아 줄게 라고 하는 것이 뭐다? 매수 신청 대리죠. 자, 그래서 경매 공매에 대한 권리 분석, 취득 알선, 매수 신청 대리 업무를 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요 경매 공매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 취득 알선, 매수 신청 대리 업무는요. 요거는 일단 원래 누구의 업무냐면 변호사의 업무예요. 자, 변호사의 업무다. 그러면 변호사가 아닌 자가 이 업무를 하게 된다면 이거는 변호사법 위반에 돼요. 자, 여러분들 교재 85페이지를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 변호사법 관련 규정이라는 거 있죠? 거기 보니까 이렇게 나오면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제3자에게 이를 공유하게 할 목적으로 소송사건이라든가 비소송사건, 가사소건, 뭐 심판사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돈을 받고서는 만약에 해준다면 이때는 어떻게 된다?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자, 변호사법 위반이 상당히 무서워요. 여러분들 이거는 원래 법률 사무와 관련된 업무입니다. 법률 사무와 관련된 업무라서 변호사가 아닌 자가 이 업무를 하면 안 돼요. 만약에 변호사가 아닌 자가 이 업무를 하면 여러분들 교재 나왔듯이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병과할 수 있다는 별도 규정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이게 형벌 중에서 보통 제가 이제 여러분들 이전 강의에서도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1년 이하의 징역을 내리거나 아니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하는데요. 변호사법 같은 경우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이래 놓고 병과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징역 보내면서도 벌금을 물릴 수 있는 그런 좀 강력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변호사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이거 하면 안 돼요. 자, 요건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지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지금 일반인이 하면 안 되는데 왜 개업공개에서 할 수 있느냐? 지금 두 가지 법에서 이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열어놨습니다. 2003년도 때 법무사법에서
이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열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무사 사무실 때 가보세요. 다 아마 거의 다 경매 뭐 이런 거 대리 뭐 이런 것을 다 붙여놨을 거예요 아마. 자, 그 다음에 2006년도 때 개업공인중개사가 이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열어놓습니다. 그러니까 법무사법과 공인중개사법에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열어놨으니까 변호사법 위반은 아니겠죠. 두 가지 법에 의한 부분은. 자, 그런데 공인중개사법에서 개업공개사가 이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열어놨는데요. 단 누구는 못하느냐? 부칙개업공개사는 못합니다. 자, 부칙개업공개사는 이 업무를 하게 되면 변호사법 위반했는데 이 부칙개업공개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다 없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기 때문에 이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해놓은 거예요. 자, 요거 조심해서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한번 보죠. 주의할 것을 다시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죠.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한 중개업의 경영법 경영정보였죠. 소속공개사를 대상하도 틀리고 공인중개사 대상하도 틀리고 의뢰인 대상하도 틀립니다. 자, 그러면 또 상업용 건축 주택에 분양대행 있었죠. 자, 여기는 토지의 분양대행은 할 수 없다 그랬죠. 여기 규정이 없어서. 그러나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는 겸업에 제한이 없다 그랬죠. 법인인 개업공개사는 상가와 주택에 대한 분양대행을 할 수 있지만 공인중개사하고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 그 다음에 또 부책인 개업공개사는 상가 건물 분양될 뿐만 아니라 자, 토지에 분양될 때 할 수 있어요. 타법에서 제한하는 거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이사도배업에 대한 알선 있죠. 자, 그럼 지금 법인은 이사도배업체를 소개시켜준 일반하죠. 그러나 공인하고 부칙개업공개사는 겸업에 제한이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사도배업체를 알선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사도배업을 직접 운영해도 돼요. 이사도배업 특별한 자격이 있어야지만 하는 거 아니죠. 자, 그런 것들 여러분들 조심해서 기억해 놓으시고, 이거는 소위 말하는 겸업입니다. 자, 여기서 조심할 거 제가 용어의 정의에서 나왔던 부분에서 설명할 때 강조했던 부분이에요. 중개업은 공인중개사법이 적용이 되죠. 자, 중개업은 공인중개사법이 적용되는데 중개업이 아닌 자, 겸업이죠. 이거는 자, 여기서 부동산 관리대행부터 경매공매 여기까지는요. 이거는 중개업이 아닙니다. 중개업에는 소위 말하는 겸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아예 뭐가 적용되지 않는다? 자, 공인중개사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아예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경매에 대한 매수 신청 대리 업무 할 때는 별도의 대법원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좀 경매본에서 맨 끝에서 배울 거예요. 자, 경매에 대한 뭐 할 때 매수 신청 대리 업무 할 때는 일단은 뭐를 적용한다. 대법원 규칙이라는 것이 별도 적용이 있는데 그 외에는 일단 겸업하면 공인중개사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 공인중개사법이 적용되지 않으니까 이 업무를 할 때는 주도적 업무를 중개보조원해도 돼요. 이건 중개업이 아니니까. 그리고 이 업무를 하면서 받는 대행료나 보수 같은 거 있죠. 보수를 중개보수와 전혀 상관없이 받아도 되죠. 왜? 공인중개사법 자체가 적용되지 않으니까. 요거를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6가지 업무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개업공개사 업무 범위 부분에서 83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자, 앞부분 제가 2번과 3번을 먼저 설명드리고 1번을 나중에 설명드리는데 업무지역이 있어요. 자, 업무지역은 일단은 간단합니다. 이건 뭐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와 그 다음에 법인인 개업공개사는 업무지역이 전국이다. 왜? 공인중개사 자격 가지고 일정 요건을 갖춰서 개설 등록을 했죠. 그래서 업무지역이 전국인데 부칙에 의한 개업공개사 업무지역은 전국이 아닙니다. 자, 부칙에 의한 개업공개사는 업무지역이 일단 사무소 소재지 특별시 광역시도. 자, 사무소 소재지 특별시 광역시도가 하나의 업무지역에 해당됩니다. 자, 그러면 왜 부칙에 의한 개업공개사 이렇게 업무지역이 제한되느냐? 부칙에 의한 개업공개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다 그랬죠. 그래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와 업무지역을 같이 해놓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차별해줘야죠.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도, 그러니까 서울시 강북구에 부칙에 의한 개업공개사가 있다면 이때는 어디가 업무지역이 된다? 이때는 서울특별시가 업무지역이 되고요. 이 범위를 벗어나서 만약에 업무를 했다 그러면 부칙에 의한 개업공개사는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다만 이 부칙에 의한 개업공개사가 부동산 거래정보망에 가입해서 그 안에 있는 물건을 중개해줄 때는, 공개된 물건을 중개해줄 때는 다른 적 물건을 중개해줄 수는 예외가 있어요. 그거는 공동중개 형태로. 자, 정보망에 가입해서 그 안에 공개된 물건에 대해서는 다른 적 물건을 중개해 줄 수 있고요.
이런 부칙이한 개업공개사가 소속 공개사를 차용했거나 아니면 사무소를 공동 사용한다 하더라도 업무지역은 전국으로 바뀌는 건 당연히 아니겠죠. 근데 이 부칙이한 개업공개사와 관련된 부분은 시험 문제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업무지역 일단 기본적으로 법인하고 공인은 일단 전국이다라는 것만 일단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서 여기서는 일단 그 겸업 뒤로다가 일단 다루고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87페이지로 넘어가죠. 87페이지에 보니까 등록증 등의 게시 의무가 있죠. 자, 게시라는 게 뭐예요? 게시라고 한다면 이거는 걸어두는 거죠. 자, 게시 의무. 사무소에 보기 쉬운 곳에 걸어두라라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 자, 등록증 원본과 자, 그 다음에 일단은 분사무소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 원본이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자격증 원본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누구 것까지? 소속 공인중개사 것까지 포함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중개보수와 관련된 부분 요율표 있었죠? 요율표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업무보증 설정 서류가 있었죠. 설정 서류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사무소에 보기 쉬운 것을 여러분들 중개사무소 가보세요. 어떤 식당 가도 마찬가지 걸어두도록 돼 있거든요. 여러분들 식당에 가보면 영업신고증 이런 게 하나 걸려져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중개사무소에 가면 자, 등록증 원본, 자, 사본이 아닌 원본입니다. 자격증 원본, 누구 것까지? 소속공개사 것까지. 자, 그 다음에 중개보수율표 한도표라든가 그 다음에 업무보증 설정서에서 등자, 보수, 수업 이렇게 한번 해보죠. 자, 요 네 가지를 걸어둬주면 된다. 자, 등자, 수업 그랬죠? 등 뭐랬죠? 등록증 원본. 자, 앞글자 딸 때 여러분들 흔히들 암기할 때 두 문자를 많이 따죠. 두 문자를 따는데 이거 앞글자만 외워가지고는 절대 아닙니다. 저는 가능하면 두 문자는 많이 권장은 안 해요. 왜 그러느냐? 앞글자만 따가 예를 들어서 등자 수업 그래놓고 자, 게시 의무는 등자 수업이다. 이렇게 외워놓으면 여러분들 나중에 문제 하나도 못 풀어요. 그럼 어떠냐? 항상 이거를 연상할 수 있도록 연습해 주는 것이지 이게 다 그냥 이렇게만 암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등하면 뭐예요? 등록증 원본, 자, 자격증 원본, 수, 중개 보수죠. 수, 보수에 대한 요율표, 보수 요율표, 그 다음에 업무보증 설정 서류 네 가지를 게시해놔라. 이걸 만약에 하나라도 안 게시를 안 해놓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게시 의무 위반은 어떻게 된다? 100만 원의 과태료다. 자, 그런데 자, 자격증 원본을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소속 공인중개사 거를 게시 안 했을 때는 누가 과태료 먹냐면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소속 공인중개사가 아닌 개업 공인중개사가 과태료를 먹게 됩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소속 공인중개사가 소속 공인중개사의 자격증을 안 걸어뒀을 때 이때 소속 공인중개사가 100만 원 먹는 게 아니라 개업 공인중개사가 100만 원 먹는다는 거 그걸 여러분들 조심을 하시고요. 자, 이제 게시 의무 위반 들어가고요. 자, 그럼 뒤로 나오니까 휴업과 폐업과 관련된 부분. 자, 88페이지에 보면 휴업신고와 폐업신고가 있죠. 자, 그러면 휴업부부터 보죠. 휴업은 자, 이거는 휴업은 몇 월을 초과하여 3월을 초과하여 휴업을 하고자 할 때, 자, 3월을 초과하여 휴업을 하고자 할 때 뭐를 첨부해서 등록증을 첨부를 합니다. 첨부해서 신고해야 된다. 자, 다시 한번 휴업은 몇 월 초과해서 3월을 초과하여 휴업을 하고자 할 때 뭐 첨부한다? 등록 첨부한다. 자, 그러면 휴업은 3월 이내 휴업은 뭡니까? 신고할 필요가 없죠? 3월 이하의 휴업은 신고할 필요가 없고 3월을 초과하여 휴업을 하고자 할 때입니다. 자, 일단 첨부해서 미리 신고한다 그러죠? 미리 신고한다. 그러니까 사전 신고예요. 여기 하고자 할 때 여기를 한때 그러면 틀려요. 자, 요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한때 그러면 틀리다. 자, 3월을 초과하여 휴업을 한때 3월을 초과하여 휴업을 한때 신고한다 그러면 틀리다는 거. 자, 그러면 3월을 초과하여 휴업을 하고자 할 때 이렇게 대주시면 되겠죠. 자, 그거 여러분들 조심을 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또 하나
등록증을 첨부한다는 거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지금 휴업은 몇 월을 한번 3월을 초과하고 잘 때 휴업 신고를 해야 되는데 휴업은 몇 월을 초과할 수 없냐? 한 번 휴업할 때마다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럼 휴업을 몇 월을 초과할 수 없다?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자, 그러면 이때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는데 그런데 이때 반드시 그 다음에 언제나 그 다음에 항상 이런 문구가 나오면 이거 틀려요. 반드시 언제나 항상 이런 문구가 나오면 된다. 반드시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언제나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항상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면 틀립니다. 자, 왜 그러느냐? 6개월을 초과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있다는 얘기죠. 자, 예외적으로 어떤 경우에 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자, 부득이한 사유란 뭐가 있냐면 자, 요입 취준하고 됐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는 질병으로 인한 요양, 그 다음에 군대 가는 거 입영, 그 다음에 또 학교 가는 거 취학, 그리고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 이렇게 됐죠. 자, 다시 한번 부득이한 사유가 뭐 있다? 질병으로 인한 요양, 그 다음에 증집으로 인한 입영, 그 다음에 또 취학, 여기서 조심해야 할 거 취업이 아닙니다. 취업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조심해야 돼요. 취학, 학교 가는 겁니다.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 이럴 때는 자, 이런 부득이한 사유일 때는 예초부터 6월을 초과하여 휴업이 가능합니다. 초과해서 가능하다. 애초부터 6개월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 틀리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6개월 이내 휴업했다가 이런 사유가 발생된다면 기간 변경 신고하면 돼요. 자, 기간 변경 하고자 할 때 이때 뭐 한다? 기간 변경 신고를 하면 된다. 하고자 할 때 신고하라. 기간 변경을 하고자 할 때 자, 6개월까지 휴업했습니다. 그러고 이제 쉬고 있다가 이런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된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휴업 기간을 연장시켜야죠. 연장하는 신고가 바로 기간 변경 하고자 할 때 신고한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고자 할 때 사전입니다. 조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휴업을 이제 끝내야죠. 업무를 재개하고자 할 때. 자, 업무를 재개하고자 할 때 이때 업무 재개 신고를 합니다. 업무 재개 신고를 한다면 이때 즉시 뭐를 반환해 주냐면 등록증을 반환해 줘요. 등록증을 반환을 해준다. 자, 그럼 업무를 재개하고자 할 때 이제 휴업 신고를 했다가 업무를 재개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때도 마찬가지 재개 신고를 하는데 항상 사전이에요. 사전 들어간다는 거 기억해 놓으시고 그리고 즉시 뭐를 등록증을 돌려준다. 반환을 해준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등록증은 휴업 신고할 때 있다가 업무 재개하고자 할 때 반환하죠. 모두 다 하고자 이때는 뭡니까? 이거는 다 사전이라는 거. 자, 요걸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일단 이렇게 휴업 신고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또 폐업 신고를 보죠. 자, 폐업은 아예 문 닫는 거죠. 자, 폐업을 하고자 할 때 뭐 첨부해가지고 등록증을 첨부해서 뭐 한다? 신고를 하면 됩니다. 미리 것도 미리 신고하는 거죠. 폐업도 마찬가지로 하고자 할 때요. 자, 휴업과 폐업의 공통은 모두 사전이다라고 하는 거, 그거 여러분들이 구분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들이 자, 전자문서를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이 기간 변경 신고와 그 다음에 업무재개 신고. 자, 기간 변경 신고와 업무재개 신고 요 두 개는 뭘로 할 수 있다?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기간 변경 신고, 업무재개 신고는 뭘로 할 수 있다? 전자문서,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 그러나 휴업 신고와 폐업 신고는 전자문서로 못합니다. 방문 신고해줘야 돼요. 왜 휴업과 폐업 신고는 방문 신고하느냐? 등록증을 직접 들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자, 위반 시 휴업과 폐업 신고 위반하면 위반 시 어떻게 된다? 이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휴업과 폐업, 휴업 하고자 할 때 신고 안 했어요. 기간 변경 하고자 할 때 신고 안 했어요. 업무 재개 하고자 할 때 신고 안 했습니다.
폐업하고자 할 때 신고 안 했죠? 100만 원 이하 같은 휴업폐업 신고 위반. 다만 6개월을 초과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을 초과해서 휴업했다라고 한다면 요거는 상대 등록 취소입니다. 상대 등록 취소. 자, 다시 한번 6개월을 초과 정당한 사유 없이 6월을 초과해서 휴업했다 그러면 이때는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상대 등록 취소. 상대 등록 취소는 또 어디에 해당? 업무 정지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자, 휴업신고와 폐업신고는 요 정도까지만 기억을 해놓으시면 되겠고요. 자, 분사무소는 분사무소 개별적으로 휴업, 폐업 신고를 할 수 있고요. 자, 다시 한번 분사무소는 분사무소 개별적으로 휴업, 폐업 신고를 할 수 있다. 그냥 사망해서 나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폐업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의무는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90페이지를 보면 뭐가 나오냐면 간판의 철거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간판의 철거는 간판을 뭐하라? 철거하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경우에 사무실을 이전하게 되면 그 다음에 또 폐업하게 되면 폐업 신고를 한다면 그 다음에 또 등록 취소를 한다면 등록 취소를 당한다면 사무소 이전하면 폐업 신고하면 등록 취소를 당한다면 그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하라. 왜 그러냐면 이 사무소 간판을 그대로 놔두면 다시 거기서 업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죠. 그래서 위법된 행위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예 간판을 뜯어내라. 지체 없이 간판을 철거하라 했습니다. 자, 이전 신고하면 폐업 신고하면 등록 취소되면 지체 없이 간판을 뜯어내라. 만약에 이 간판 철거를 위반하게 되면 자, 간판 철거 위반 시 어떤 형벌이나 이건 없습니다. 다만 강제 철거를 곧바로 할 수 있어요. 행정대집행위에서 대집행할 수 있다. 조심할 것은 간판 철거를 위반했을 때, 이행 안 했을 때, 자, 이행 안 했다고 봐야죠. 이행을 안 했을 때 철거 명령이 내려지지는 않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저번 시간에 사무소 명칭 위반했을 때 만약에 명칭 위반하면 그 간판 등에 대해서 등록관청은 철거를 명할 수 있다고 그랬고 철거에 응하지 않는다면 행정대집행법에서 철거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대집행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간판 철거 관련된 부분은 이전했을 때, 폐업 신고했을 때, 등록 취소당했을 때 이때는요. 일단은 철거 명령이 없이 곧바로 만다. 행정 대집행할 수 있다는 거, 그거를 염두에 주의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면 여러분 이제 중개업무 관련된 부분을 배웠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중개계약제도와 부동산 거래정보망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